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을 일제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전투표율이 동시간대를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좀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두 분은 좀 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이어졌는데 예. 한 번도 이 기록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높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은 지난 대선 때 26% 했는데 예. 그걸 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높을까? 예. 가면은 코로나 감염 염려도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산 투표. 이제 투표장 가보면 1m씩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밀집된 본투표일 날 가면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미리 가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승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요. 저도 했지만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진영 대결이 심화되니까 지금 민주당 통합당이 각자 진영 대결 가지고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가지고 계속 격돌하니까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역시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유권자들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정부, 어떤 정당이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구나, 안전을. 그런데 특히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핫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나는 정치의 방관자가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그래서 내가 주권자로서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아니, 이유를? 저 역시 뭐 그 외에 특별하게 분석할 내용이 없어요. 예.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상당 부분 사회적 그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투표율은 오히려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 예상이 됐는데 막상 사회적 투표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이제 갑자기 투표율이 올라갔거든요. 아마 오히려 역으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거꾸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다시 말씀해가지고 미리 투표를 하자 하는 분산 효과가 이제 아마 제일 커다란 효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똑같은 생각인데 아마 진영 대결의 어떤 경쟁이 좀 이렇게 굴렀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지지하는 이제 정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당에 빨리 투표를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마지막 날 투표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이번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비슷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떤 당에 유리할 것인가 이 유불리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전 같으면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 좀 유리한 경향을 많이 끼쳤어요. 사실상.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보수층들은 약간의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뭐 투표율이 바뀐다더라. 뭐 이런 이제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이런 루머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층은 이제 주로 이제 진보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선거 당일날은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공휴일이니까 모든 것을 공휴일 날은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다른 계획을 잡겠다. 그 대신 사전에 미리 투표를 해서 내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라는 이거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층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저기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그거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버렸기 때문에 정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정에도 유리하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상황인 만큼 이 사전 투표율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저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은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번 20대 총선 때 58%였는데 이보다 더 올라가면 한 60% 넘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통상 16대 총선 이래로 보면은 55% 기준으로 해서 55% 이상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진보에게 유리하고 그 이하면은 보수에게 유리한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 60%를 넘는다면은 진보 세력인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사전 투표 내용의 지역별 연령별인데 네. 지역별로 보면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예. 그래서 광주 그리고 전남북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사전 투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통합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는 지금 전국 최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울산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통합당에게 불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역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연령대가 투표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연령대가 많이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사전 투표는 연령 조사는 본 투표가 지난 15일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네. 없고 그래서 본 투표가 마감이 되고 만약에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다면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이고 60대 이상 노년층이죠. 이 사람들도 전통적인 통합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다면은 통합당에 유리할 텐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종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사전 투표율로 볼 때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투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지하는 경우가 이제 통상 보통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앵그리버터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것에 울분을 표하기 위해서 투표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대부분이 어느 층의 앵그리버터가 많냐면은 20대가 제일 많아요, 앵그리버터가. 예. 저희가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서 20대가 이제 많이 투표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이분들 중에서는 물론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을 찍었겠지만 상당 부분 앵그리버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은 가능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앵그리보터를 얘기하는 건데 앵그리보터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현 정부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 결과를 뒤바꿔 놓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최대 이슈는 코로나19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보수도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지지 세력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결국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앵그리보터가 되느냐는 달라요. 지금 정권 심판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 심판론도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각 당의 활동 상황을 좀 보면은 통합당 같은 경우에 막말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 아까도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황 대표를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를 말아달라고 지시해달라라면서 입단속에 좀 나섰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역풍을 우려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구시대의 어두운 정치, 공작 정치의 유물인데요. 과거 우리가 뭐 총풍이니 뭐 병풍이니 세풍이니 해가지고 얼마나 정치판을 정말로 얼룩지게 만든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불행한 일 했던 사람들 다 사법처벌 받았고 또 선거판을 바꾸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N번방에 여권 인사 내지는 여권 인사에 가족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주장을 하면서 루머를 퍼뜨리면서 그걸 이번 주말에 폭로를 해서 선거 국면을 일거에 뒤집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이제 공작 정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N번방 회원들이 26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26만 명을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엉뚱한 기준이겠지만 26만 명의 보수만 있겠습니까? 진보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하면은 통합당에서 비장의 카드로 영입하신 분 아닙니까? 선거 전문가라고 그래서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오직하면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쓸데없는 지금 말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함구령을 내렸는데 이건 이제 김종인 대표의 위원장의 판단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공작 정치 이런 것들은 국민 유권자가 냉정하게 심판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를 폭로를 한다. 라면 오히려 저는 역풍에 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통합당의 이런 일련의 분위기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팩트를 좀 거슬러 추적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이 얘기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냐면 바로 친여 성향의 언론인이 김어준 씨가 얘기한 얘기 처음에 통합당에서 마침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 누가 받았냐면 이해찬 대표가 그 유시민 씨의 방송인 뭐 알릴레오가 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이번 주말에쯤 터진다고 우리는 뭐 정보 수집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통합당 쪽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진복 그 선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이죠. 이진복 의원이 제가 저기 좀 아는데 굉장히 순진하고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덜커덕 받은 거예요. 아, 뭐 제보가 있긴 있는데 뭐 글쎄 이렇게 넘어간 것 같다가 마치 통합당이 무슨 뭐 저기 N번방 사건에 무슨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인가 상근 대변인이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진복 그 저기 의원이 조금 순진하시다 보니까 낚시를 딱 던졌는데 그 미끼를 탁 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이지 지금 대명천지 지금 21세기에 어느 정당이 그런 걸 가지고 선거 3일 남았는데 뭐 N번방 사건을 폭로하고 그런다고 해서 국민이 믿게 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역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한 것에 거기에 미끼를 문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공작을 누가 시작했느냐? 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네, 통합 미끼를 물었다고 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미끼를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고 또 미끼를 왜 물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팩트를 보면은 이해찬 대표가 N번방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공작을 펼 것 같다, 뭔가 폭로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N번방 사건이라고 특정을 이진복 선대 본부장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보도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흘렸어요. 그리고 또 폭로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다시 이 행보를 좀 바꿨는데 다시 반복드리지만은 이거는 보수와 진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작 정치, 폭로 정치는 국민 유권자들이 냉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일단 어찌됐건 통합당 내부에서는 후폭풍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도 좀 상대 후보를 위한 폭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심을 뒤흔들 변수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선거의 민심의 막판에 좀 영향을 미칠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D-4일이죠. 나흘이면은 이게 아직도 선거전에서는 많이 남은 거예요. 이 나흘 네.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터질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막말 변수가 가장 큰 건 아닌가. 최근에 통합당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격을 하려다가 차명진 후보 그리고 김대호 후보의 이딴 막말로 제명 내지는 지금 탈당 권유까지 해가지고 지금 후폭풍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말 문제가 꼭 통합당의 문제일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전국 253개 지역구 또 비례대표들 누가 또 이 말을 잘못하면은 완전히 판세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도 노인 폄하 발언 해가지고 굉장히 선거판이 예. 출렁거린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입단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부동표입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에 한 100여 곳이 격전지예요. 5% 안팎으로 승부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표가 대략 한 20%를 넘는 것으로. 예. 그럼 이제 유권자 대비 한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100여 곳의 격전지에서는 이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샤이 보수도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쟁점이에요. 샤이 보수는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10% 정도는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많이 봐야 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로 인해서 노출됐기 때문에 샤이 보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샤이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은 그 위력은 또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 선거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막말 변수, 부동표 꼽아주셨고요. 또 어떤 변수가 좀 영향을 끼칠 저도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변수는 막말 변수가 맞다. 네. 저도 예. 동의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은 뭐 예전에 그 김용민 씨가 얘기한 발언부터 시작해서 또 정동영 씨의 노인 평화 발언 이런 발언들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사실 가장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사실은 코로나 변수가 전 제일 크다고 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정치권 이슈가 다 묻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제 야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궤변이죠, 일종의. 무슨 얘기냐면은 심판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을 정당하게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갖다가 물어보는 건데 그 책임을 질 거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야당에 무슨 권한이 있나요? 지금 탈원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 조 원 날라가고 그 다음에 그 두산중공업이 그 잘 나가던 기업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 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 이거 야당에서 한 건가요?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거 해가지고 결국은 자영업자들 다 소상공인이 다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거 야당을 주장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심판론인데 이 정권 심판론은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한테 그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권 심판론이 바로 쓸데없이 뭐 막말이라는 것으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나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전선은 정권 심판론에 맞춰야 되는데 그 쓸데없이 넘어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이와 같은 모든 효과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이제 화가 나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계속 강경한 조치를 취하려고 예. 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죽었거든요. 지금 아마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저희가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10일 효과, 7일 효과, 3일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기의 표심을 결정을 언제 하느냐 해서 10일 전, 그다음에 7일 전, 5일 전 있는데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다 7일 전에 다 결정한 거죠. 이제 나머지 3일 전 표심 결정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죽으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저는 분명히 판단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예,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제가 시각이 있어서요. 예. 책임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임론에 대해서는 물론 정권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부대변님하고 좀 다른 게 그러면은 야당, 특히 제1야당은 권한이 없는가? 권한 막강해요. 그리고 따라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까지 제대로 합리적인 견제 역할을 해왔는지 예. 그리고 대환 제시를 해왔는지 그리고 따라서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표를 던져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번에 표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집권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못한다. 그럼 또 여기를 표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여론조사하면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코로나19 문제를 얘기했는데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유권자들이 어느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될 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도 잘하겠다. 그리고 경제난도 대응을 잘하겠다. 그리고 생계에 시달리고 있는 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에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방역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에 표를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57%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 대응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선거전 막판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막말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이제
차명진 후보가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관련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 윤리위가 차 후보에 대해서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를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일각에서는 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차명진 의원이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한 예. 거는 이제 아마 TV 토론에서 민주당 이제 후보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뭐 저기 대강 뭐 정확하게 제가 방송 내용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내용으로 볼 때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동정론을 가져가면은 좋지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그거는 짐승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대요. 예. 민주당 후보가 거기에 이제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 저기 비판적 입장하면 짐승이냐? 거꾸로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근데 물론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떤 겁니까? 우리 정말 아이들이 그 희생을 당했는데 모든 국민이 다 슬퍼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외의 것들 다 삭선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차명진 후보가 거기에 바보같이 저기 엉뚱한 소리를 한 거죠. 대단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그 경위를 따져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마치 차명진 후보를 짐승이라고 그다음에 또 저기 미래통합당을 다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울컥한 거 거기에 반론 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명은 조금 과한 게 아니냐 이건 방어 차원이니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 후보로 윤리위원회 권위는 존중해주되 예. 우리 당 후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는 게 아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덧붙일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팩트를 좀 바로 잡으면요. 상대 김상희 후보예요. 근데 그 후보가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니고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고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명진 후보가 반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대목이 뭐냐면은 과연 차명진 후보가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가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의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을 국가, 정부가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탄핵을 당했다라는 부분도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동명상련, 국민의 동병상련을 징악에서 헤쳐먹는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자식을 잃었다면 그런 시각을 갖고 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국당이 징계를 했어요. 당원권 정지 3개월. 근데 이게 이제 경징계죠. 그리고 사실상 출마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표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차명진 후보의 자질과 인성의 문제가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지금은 통합당이지만 한국당 그리고 통합당의 수준의 문제가 있다. 왜냐?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단호하게 제명을 해야 되는데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제명을 했어요. 근데 탈당 권유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출마, 완주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세월호를 바라보는 통합당의 인식이 이 수준이다. 그리고 차명진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통합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을 지금 국민 유권자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명진 후보가 완주하면 완주할수록 앞으로 남은 선 기간 동안에 통합당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당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표심에 좀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처벌 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크게
별다른 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이분은 이제 원래 진보 출신이거든요. 그 진보의 가정교사라고 이름을 명칭까지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보수로 전향을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분이 답답하니까 하신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30, 40대를 보니까 꽉 막혔더라. 자기가 봐도 어느 이념에 완전 격도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만 대한민국에 이념에 격도된 층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후보가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명이고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한 건 맞습니다. 네. 입에 올려서 될 일이 있고 올려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팩트라 하더라도 그 팩트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 게 있고 안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4대 총선으로 기억하는데 강남에서 누구야? 부의장 출신이신데 안기부 공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기부에서 예, 그 예. 찌라시를 돌려가지고 떠트리려고 그랬지만 결국 그분이 당선되셨어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판사님 판결문을 보니까 그 적시된 사실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났더라고요. 예. 그 저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갖다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명진 후보가 악재 중에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통합당의 정체성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노출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리더십의 난맥상이에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대표도 부적절하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이분도 이 사람은 우리 후보 아니다, 제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위에서 제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인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이길까 말까한데 지금 통합당이 일사불란하지 않다. 리더십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 지지 세력들에게는 나쁜 사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3040이 무지하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근데 네. 전체 맥락을 보면 악의를 갖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악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본인의 신념화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대호 후보는 제명 처리하고 그리고 차명진 후보는 완주의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정당들이 모인 단체인데 그래서 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인데 그런 거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후회할 그런 악재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개인 견해가 잘못된 견해라고 네. 칩시다. 이 잘못된 견해가 소속 정당의 전체 다 그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은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리더십도 다양한 리더십이 있어요. 저도 리더십을 공부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독재적인 리더십이 전쟁 시에는 맞는데 과연 그것이 꼭 옳은 거냐는 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